카이로에서 800km 떨어진 곳, 거대한 사막의 끄트머리에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안쪽엔 무게가 1000톤이나 되는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의 조각상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미스터리를 남겼죠. 그 많은 아이들의 운명은 전설적인 왕들의 계곡에서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대한 돌덩이는 기원전 1200년 전 이집트의 통치자 람세스 2세의 조각상입니다. 그의 얼굴은 하늘을 응시하고 여기가 어깨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상이며 람세스 2세의 죽음의 신전 이곳 라메세움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5세기경 콥트 교회인들이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지진으로 인해서 쓰러진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위대한 람세스 2세의 이미지는 이곳의 거대한 잔해로 남아있을 뿐이죠. 이 조각상은 이집트 역사에서 람세스 2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을 세웠죠. 67년 동안 왕위를 지킴으로써 파라오들 중에서 가장 오래 군림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역사는 그를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로 기억합니다. 기원전 1280년 람세스 2세는 20대 초반에 아버지 세티 1세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위엄있고 당당했으며 용맹스러운 전사였던 세티 1세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준비가 돼 있다고 믿었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나아갔던 람세스 2세는 10살에 이미 군대를 지휘할 만큼 강인했고 어려서 건축학을 배웠으며 채석장에서 이집트 신전을 장식하기 위해 잘리는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바라보곤 했죠. 람세스 2세의 재위기간 동안 이집트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을 누렸습니다. 10대에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나아갔던 람세스 2세는 위대한 전사가 됐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집트를 지켜냈죠. 람세스 2세는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고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건축왕 람세스 2세는 위대한 파라오임에 틀림없었죠. 3,000명이 넘는 이집트 국민들이 람세스 2세의 아름다운 죽음의 신전 라메세움을 짓는 데 동원됐습니다. 또한 람세스 2세는 누비아의 나일강이 바라다 보이는 절벽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인 아부 심벨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4개의 거대한 파라오의 상은 높이가 18m에 달합니다.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에 속합니다. 그는 재능이 있는 군인이었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집트를 지켜냈으며 이집트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죠. 나일 삼각주에서부터 누비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는 람세스 2세의 시대를 말해주는 건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위대한 전사였으며 그가 세운 건축물은 그리스 로마 시대 여행객들이 배를 타고 이집트를 여행했던 때부터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람세스 2세 시대, 이집트는 날로 번창했고 그의 신하들은 윤택한 생활을 누렸죠. 이렇게 되자 람세스 2세는 무례하게도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신으로 격상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스러운 조각상들도 이집트를 찾은 한 무리한테는 깊은 감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을 탈출시켰죠.
람세스 2세는 특히 자식 욕심이 많았고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타리는 그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였죠. 네 왕비의 남편이자 무수히 많은 첩들을 거느린 람세스 2세는 자식들의 수가 수백 명이 넘었고 그 중엔 아들이 최소한 50명은 됐습니다. 많은 아내와 아이들을 가졌다는 것이 파라오한테 특이할 만한 점은 못 되지만 람세스 2세는 자신이 세운 많은 건축물 벽에 자랑스럽게 아이들의 그림과 이름을 넣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신전벽에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담았습니다. 기나긴 왕족들의 행렬에서 람세스 2세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전벽의 여러 부조를 통해서 우린 람세스 2세의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으로나마 알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왕족의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했던 파라오는 극히 드물죠. 하지만 람세스 2세의 경우는 왕비의 수와 그 이름까지 알려져 있고 또 아들과 딸들의 이름도 20명이 넘게 알려져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의 그 어떤 파라오들보다도 유달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공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람세스 2세의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는 67년 동안 왕위를 지켰고 5명의 왕위 계승자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첫 번째 왕위 계승자였던 아멘히르케프셰프 왕자는 람세스 2세의 제위 14년에 죽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출애굽기 시대의 파라오였다면 아멘히르케프셰프 왕자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에 내린 7가지 전염병 때문에 사망한 첫 번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람세스 2세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넷째 아들인 케무아세는 고고하게 재능이 많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왕자였습니다. 그는 중요한 성직자였으며 람세스 2세의 주요 건축물 사업을 감독했고 람세스 2세의 제위 55년에 죽었죠. 13번째 아들 메렌프타에 대한 기록은 람세스 2세의 제위 40년에 장군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람세스 2세가 사망할 때까지 메렌프타가 실세로 군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늙은 왕이었지만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인 치고는 꽤 큰 편이었죠. 말년엔 관절염과 척추 뒤틀림으로 고생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치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코는 뾰족한 매부리 코에 귀가 아주 컸죠.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붉은색으로 염색한 걸 보면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람세스 2세는 위대한 파라오로 남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무적의 영웅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이집트의 평화와 풍요를 보장해 주었고 지상에 존재하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213년 람세스 2세가 죽었을 때 그는 거의 90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평균 수명이 30살을 조금 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람세스 2세는 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했죠. 13번째 아들인 메렌프타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아 9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람세스 2세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겨우 2 왕자의 무덤만이 남아있으며 나머지는 이집트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람세스 2세의 기나긴 통치는 기원전 1212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람세스 2세가 세상을 뜨자 백성들 모두 비통하고 허탈한 감정에 빠졌죠. 성직자들은 40일 동안 람세스 2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의식을 거행했죠. 위와 내장, 간, 허파는 카노프스 단지라고 불리는 특별한 용기에 넣어졌고 시신은 보석으로 만든 부적과 장신구를 쓰고 린넨으로 된 작은 붕대를 감았습니다.
마침내 미라는 정성 들여 만들어진 관에 넣어진 후 이집트 남부에 있는 왕들의 계곡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람세스 2세의 무덤입니다. 이 거대한 방은 최근에 발굴된 것으로 지금까지 촬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왕들의 계곡에서 가장 큰 방입니다. 미라로 만들어진 람세스 2세의 시신은 이 방으로 옮겨져 여기 대리석 석관에 넣어졌습니다. 카노프스 단지에 담긴 내장은 설화석고로 만든 상자에 담겨져 이 아래에 보관됐습니다. 그 위에는 금으로 도금된 아름다운 성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식을 모두 마친 성직자들은 발자국을 지우며 뒷걸음질로 무덤을 빠져나갔고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산속 깊은 곳에 혼자 남아 사후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람세스 2세보다 100년 일찍 죽은 파라오 투탕카문의 무덤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보물을 보았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투탕카문의 보물이 이 정도라면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무덤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황홀한 보석들로 가득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람세스 2세는 마지막 쉴 곳을 잘못 찾은 듯합니다. 람세스 2세가 무덤에 묻힌 뒤 150년도 안 돼서 도굴꾼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들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최근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인 크리스티앙 르블랑이 발굴한 몇 가지 중요한 파편들 뿐이죠. 람세스 2세의 무덤엔 장례 장식에 쓰였던 많은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람세스 2세의 내장이 담겨 있었던 카노푸스 단지가 특히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신이 놓여있던 침상도 발견됐어요. 앞에 표범의 머리 2개가 있는데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금처럼 빛났죠. 그리고 매우 특이하게도 람세스 2세의 미라 근처에 젊은 시절의 모습을 담은 작은 조각상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람세스 2세의 무덤은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 왕가의 무덤이었음이 분명해요. 도굴꾼들은 람세스 2세가 묻힌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무덤을 팠습니다. 보통 여러 명이 도굴 작업을 같이 했고 때때로 경비병한테 뇌물을 쓰기도 했습니다. 도굴꾼들은 국가의 안정이 위협받을 때 무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무덤으로 몰래 들어갔죠. 얼마 되지 않은 유물을 제외하고 람세스 2세의 위대한 보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람세스 2세의 미라는 그대로였죠. 파라오의 미라를 신이라고 여겼던 성직자들이 람세스 2세의 미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세티 1세와 다른 파라오들의 시신과 함께 람세스 2세의 미라는 비밀리에 왕들의 계곡에서 2km 정도 떨어진 왕들의 은신처로 옮겨졌죠. 음침한 지하묘지에서 이집트의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시신은 다른 왕들의 시신과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 은신처는 시신을 수장하기 위해 화려하게 만들어졌던 원래의 무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그의 거대한 묘지는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미라는 이곳으로 옮겨진 지 1세기가 지난 후 또 한 번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막에선 매우 드문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무덤이 물에 잠겼고 이곳을 가득 메웠던 아름다운 그림들과 조각품들이 파괴됐습니다. 벽에선 회반죽이 떨어졌고 바위에 새겨진 조각들도 무너졌으며 홍수의 잔해들이 무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쌓였습니다. 이곳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은 들어갈 틈조차 찾을 수도 없었답니다. (3000년이) 지난 후 1881년
마침내 왕들의 은신처에 있던 미이라들이 독일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에밀 블룩쉬에 의해 발견됐고 람세스 2세 미이라의 소재는 더 이상 비밀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이라들이 감춰져 있던 왕들의 은신처나 람세스 2세의 원래 무덤에서도 위대한 파라오의 행방불명된 왕자들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왕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역사에서 모두 사라져버렸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앞으로 10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왕자들의 무덤이 람세스 2세의 무덤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람세스 2세의 무덤에서 나와 왕들의 계곡으로 가다 보면 61개의 다른 왕들의 무덤이 있죠. 저쪽에 전설적인 투탕카몬의 무덤이 있고 람세스 2세의 아버지 세티 1세의 무덤과 람세스 2세의 왕위를 계승한 메렌프타의 무덤도 있죠. 그럼 다른 아들들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30m 떨어진 곳에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825년 이집트 학자였던 제임스 버튼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가 별 볼 일 없는 데라고 했고 그 후 이곳은 엄청난 돌 조각들에 파묻혔습니다. 여행객들의 버스가 바로 앞을 지나갔죠. 1987년 미국의 이집트 학자 켄 트윅스가 이 무덤의 입구를 발견했고 마침내 투탕카몬의 무덤 이후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굴을 해냈습니다. 3000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람세스 2세의 사라진 왕자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45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도굴꾼들의 눈을 피해서 황폐한 사막의 깊은 협곡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왕들의 계곡이라 불립니다. 이곳엔 62개의 무덤들이 있죠. 왕들의 계곡 지하 왕궁들은 화롭고 아름다운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왕들의 계곡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성직자였던 리차드 포코케가 이곳에 왔다가 최초의 지도를 그렸고 다른 유럽인 이집트 학자가 그 뒤를 이었지만 그들이 그린 무덤 지도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워싱턴주 출신의 미국의 저명한 이집트 학자 켄 트윅스 박사가 아주 정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측량 기술을 이용해서 최초로 왕들의 계곡에 대한 지도를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들의 계곡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80년대 말 켄 트윅스가 그토록 소원했던 지도를 프린트할 만한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이용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적지만 그때 남은 돈으로 몇 년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역사 기록들을 찾아서 19세기에 발견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라진 무덤들을 찾아보려고 했죠. 무덤들을 다시 찾아서 왕들의 계곡 지도에 넣으려고 말이죠. 광범위한 역사 기록들을 샅샅이 뒤진 결과 결국 무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9세기의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었죠. 1825년에 영국인 제임스 버튼은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이 25m 정도 된다고 보고 방이 11개가 있는 그림을 대충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동료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죠. 투탕카몬 무덤의 발굴자인 하워드 카트조차도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을 그저 발굴 유적지에서 나온 잔해들을 버리는 곳으로 썼을 뿐입니다. 그들은 무덤 위에 3m나 되는 쓰레기 더미를 쌓았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홍수가 나는 바람에 왕들의 계곡 입구가 완전히 흙 속에 파묻혔고 입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920년까지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켄트윅스는 제임스 버튼의 그림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봤던 무덤 그림과 아주 달랐습니다. 왕들의 계곡에 있는 대부분의 무덤엔 밑바닥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긴 복도가 있었는데, 제임스 버튼이 그렸던 무덤엔 입구에서부터 6개의 방이 문어발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생긴 무덤인데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궁금했죠. 다르다는 점이 윅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89년 몇몇 학자들은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이 람세스 2세 왕자들의 무덤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넌지시 비췄죠. 제임스 버튼의 기록을 보고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힌트를 얻은 켄트윅스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무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한 1m 되는 아주 좁은 도랑을 파내려갔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찾은 건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바닥이었는데 무슨 구멍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이어지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고생 끝에 켄트윅스의 발굴팀은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의 입구를 발견했죠. (1989년) 여름 계단을 치우고 여기 이 문 앞까지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진 않았어요. 천장까지 홍수의 잔해들이 꽉 차 있었죠. 어디까지요? 바로 여기까지요. 1825년에 제임스 버튼이 파놓은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이건 버튼이 램프를 놓고 들여다볼 때 그을린 흔적입니다. 버튼이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럼요. 무덤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하지만 벽이 안 보였어요. 구멍 크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이 정도요? 몸이 꽉 끼어서 겨우 들어갈 정도였죠. 겨우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방에 있는 잔해를 다 드러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이 방을 완전히 치우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에 우린 이것이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벽 맨 위에서 상형 문자를 발견했는데 람세스 2세의 아들 중 한 명의 무덤이라고 돼 있었죠. 람세스 2세의 장남 아멘히르케프 셰프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람세스 2세의 아들 중 하나가 여기 묻혔다고 확신했나요? 예, 그래요. 그것도 장남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벽 위에서 또 다른 그림을 발견했는데 람세스 2세가 신과 아멘히르케프 셰프가 아닌 다른 아들과 같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람세스 주니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이곳이 여러 사람의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최소한 왕자 2사람의 무덤이었다는 것인데 그때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사실과 매우 다른 점이었죠. 제임스 버튼이 그렸던 것처럼 11개의 방보다 더 큰 무덤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커다란 무덤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비밀의 문을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지역은 매년 평균 2에서 3mm의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50년에서 60년마다 한 번씩 폭풍이 몰아쳐서 재앙을 일으켰죠. 그때마다 홍수의 잔해들이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까지 밀려왔습니다. 냉장고만한 바위덩이들이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밀어닥쳤어요. 11번의 홍수가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을 덮쳤고 모래, 진흙, 석회암 잔해들이 수세기 동안 엉겨붙어서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가득 메운 홍수의 잔해를 치우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무덤이나 여러 유적지에서 흙을 파내는 기술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오래된 타이어로 만든 바구니에다 모정삽이나 곡괭이 같은 것으로 흙을 퍼내서 일일이 손으로 나릅니다.
작은 방 2개를 깨끗하게 치우는 데에만 5년이 걸렸죠. 켄트 윅스는 람세스 2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훨씬 더 큰 3번째 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곳에서 켄트 윅스가 발굴한 것들은 지금까지 공들인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켄트 윅스는 이 작은 틈 사이로 3번째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잔해더미 속에서 뭔가 찾아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기둥이 약했고 천장 석회암에 갈라진 틈이 불길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제임스 버튼의 지도는 저쪽 벽에 신비의 문이 있다고 그려져 있었죠. 켄트 윅스는 조금씩 손으로 파기 시작했고 1995년 기어서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3번째 방을 들여다볼 준비가 끝난 켄트 윅스는 마침내 파라오 시대 이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그저 먼저 발견했던 방들처럼 작은 방 하나를 더 발굴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전등을 비춰보니 깜깜했어요. 마지막 벽이 보이지 않았고 방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죠. 나중에 무덤까지 전기를 끌고 와서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30m 높이 되는 복도 끝벽에 실물 크기로 조각된 오시리스 신의 상을 본 거예요. 여길 따라 들어오면서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확신했겠어요. 꿈인지 생신지 몰랐죠. 왕들의 계곡에 이만한 건 없었습니다. 방이 쭉 이어져 있어요. 3m 간격으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큰 방도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는데 잘 보였나 봐요. 아직 발굴 작업도 안 끝났죠. 대단하군요. 여기 이것들을 본 순간 20세기 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굴을 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나요? 이런 게 발견된 예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 엄청난 조각상이군요. 실제 크기로 만든 조각상을 본 순간 오시리스 신의 조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람세스 2세의 모습을 오시리스 신처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신격화된 왕이 아들들을 내세로 인도한 거죠. 람세스 2세의 아름다운 조각상은 이곳이 왕자들의 무덤이었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었죠. 7번째 복도의 놀라운 발견과 함께 켄트 윅스가 발굴해낸 위대한 유적지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의 계곡 대부분의 무덤은 방의 수가 8개를 넘지 않았고 람세스 2세의 할아버지인 람세스 1세와 투탕카문의 무덤에도 방이 4개뿐이었죠. 켄트 윅스가 발굴해낸 방의 수만 해도 벌써 65개에 달했으며 지금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은 방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복도는 아주 복잡합니다. 무덤에 있는 복도치고는 매우 가파르죠. 실제로 양옆의 방들은 위에 있던 방의 바닥보다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가파르게 경사진 복도 맨 밑에 있는 4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커다란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홀을 발견했어요. 방에 3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긴 지층학을 설명하기엔 좋은 곳이죠. 다른 방처럼 여기에도 홍수의 잔해가 꽉 들어차 있지만 층이 전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무덤 안으로 몇십 미터씩 내려갈 때마다 홍수의 잔해들이 커다란 골칫거리였죠. 여긴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 중에서 아직 발굴 작업이 안 된 방이죠. 남쪽에 있는 투탕카문의 무덤을 향해 있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저쪽에도 빈 벽이 있다니까 발굴하다 보면 또 다른 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기 이거 참 힘드네요. 이 무덤의 크기는 복도와 여러 방들의 크기를 따져볼 때 거의 축구장 반만한데 전부 홍수의 잔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안엔 장래 연구나 카노프스 단지 또 미라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서 발굴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잔해를 수작업으로 치워야 하니까요. 홍수의 잔해가 왕들의 계곡 5번째 고분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제 생각에 이곳이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에서 제일 흥미로운 곳이 될 듯하지만 불행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이 위로 여행객들을 실은 버스들이 다녀서 벌써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지만 장담하건대 우리가 발굴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석관이나 다른 장례 용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람세스 2세의 아들 중 하나의 무덤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홍수 때문에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벽의 부조들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지만 방이 깨끗이 치워졌을 때 나머지 유물만으로도 이곳이 한때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된 곳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7번째 복도 북쪽 벽의 조각은 정말 눈부십니다. 이 무덤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조일 겁니다. 물론 원래 이 부조는 색깔도 입혀진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아한 형태만 남아있어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들 중에 하나가 신한테 바치는 재물을 사이에 두고 람세스 2세 옆에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하트호르의 아름다운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아름다운 부조가 이어지다가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벽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가설을 만들어 보면 원래 복도가 바로 이 지점에서 끝난 것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복도를 확장시킨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보다 먼저 죽은 아들의 수가 늘어나서 무덤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많이 손상된 것이긴 하지만 무덤에서 발견되는 조각품들을 복원하는 일은 켄트 윅스의 아내인 수잔이 맡았습니다. 수잔은 정성을 들여서 세세한 곳까지 알아낸 뒤 없어진 조각들이나 색깔들을 복원시켰죠. 수잔은 먼저 빠진 부분의 선을 다시 그려넣은 후 무덤벽에 남아있는 색깔 파편들을 토대로 원래의 색을 입힙니다. 이것은 람세스 2세의 아들인데 아주 밝은 하늘색 목걸이를 했고 성직자 티가 나는 옷을 입었어요. 노란색에 빨간색 줄무늬가 나 있었죠. 매일매일 즐겁고 신이 나요. 뭐가 뭔지 모르는 벽을 바라보며 실마리를 찾는 거죠. 한 번은 대충 스케치만 해놓고 열흘 동안 벽만 쳐다본 적도 있어요. 햇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니까요. 3,500여 년이 흐른 후 마침내 우리는 이 무덤에 걸려있던 아름다운 그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성공과 좌절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사라진 아들들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는 듯 무덤은 계속해서 윅스 부부의 약을 올렸습니다. 원래 무덤은 갖가지 색깔로 칠해진 부조를 비롯해서 매우 아름답게 장식됐는데 홍수 때문에 색깔의 상당 부분이 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정도는 2번째 방이 제일 심했죠.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들이 있고 아들 바로 위에 상형 문자로 왕자의 시신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직함이나 아들의 풍채로 봐서 대단한 왕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목록으로 봐서 6이나 7, 8번째 아들일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동안의 발굴 작업 후 벌써 100개가 넘는 방들로 이루어진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은 왕들의 계곡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이집트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증거들로 봐서 이 무덤은 람세스 2세가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건축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벽에 써 있는 몇몇 왕자들의 이름도 알고
20개가 훨씬 넘는 람세스 2세의 부조도 발견했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사후 세기를 지나 신한테 가는 그림들이었죠. 또 시체의 내장을 보관하는 카노푸스 단지나 장례 용구들도 발견했으며 여기에 써있던 5명의 왕자의 이름과 직함도 알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죠. 1998년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시체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시신이었습니다. 9년 동안의 발굴 작업 끝에 켄트 윅스는 시체 한 구를 발굴했습니다. 발굴 작업 초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곳에 손을 대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2번째 방의 북쪽 끝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에 놀랍게도 바닥에 내려왔다가 직사각형 모양의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람세스 시대 이전 이집트 18왕조 시대에 아직 무덤에 방이 2개뿐이었을 때 시신을 넣어둔 장소 같습니다. 바닥에 뼈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걸 발견했고 그 밑에 3개의 어른 해골이 있었는데 척추가 아직 붙어있었고 미라로 만들면서 시신을 감을 때 쓰인 천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우린 미라로 된 완전한 남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50세 정도 돼 보였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바닥에 누워있었어요. 나머지 3개의 해골들도 팔의 위치와 시체의 위치로 봐서 람세스 2세의 아들들의 시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미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켄트 윅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도굴꾼들이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에 들어와서 깊은 곳까지 내려왔죠. 왕자들의 시신이 있던 방에서 미라를 들고 여기까지 왔다가 밝은 곳에 와서 자기들이 뭘 들고 왔는지 아마 봤을 겁니다. 그들은 미라 속에 있는 검은 보석을 빼내려고 시신을 분해해놓고 샅샅이 뒤진 다음에 시신을 바닥에 던져버린 거죠. 이건 2번째 방에서 나온 3개의 두개골 중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이렇게 깨끗이 닦은 후에 해부학자와 유전학자들한테 보낼 겁니다. 치아가 전부 많이 달아있어요. 앞니와 송곳니가 특히 더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두개골의 생김새나 이음매로 봐서 어른 남자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두개골이 무덤에 있는 다른 시신들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두개골이 람세스 2세와 관련된 것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미라를 찍은 사진을 보거나 이집트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람세스 2세의 코가 매우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시신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특히 코의 해부학적 특징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두개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또한 먼지 날리고 무더운 왕들의 계곡 유적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들의 계곡 5번째 고분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몇몇 작업들은 무덤이 아닌 카이로의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1979년) 테베의 지도 만들기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땐 정말 적은 돈으로 쩔쩔맸는데 요새는 정규직 직원 8명이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자원봉사자들과 비정규직 직원들 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고학자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동원할 줄 알아야 하죠. Can you pull that up in section? What I'd like to do, Summer, is take a look at this detailing here.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테베의 대규모 유적지에 대한 CD롬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유적지를 담은 사진들과 전개도를 준비하고 역사적 자료도 함께 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룩소르 신전을 보고 싶다면
룩소르 신전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층을 보여주는 룩소르 신전의 3차원 영상을 원할 때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CD롬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집트학을 처음 배우는 8, 9살짜리 학생들도 재미있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더디고 해야 할 일도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150개의 방이 발견됐지만 겨우 10군데만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3000년 무덤 건축 사상, 크기나 설계 면에서 왕들의 계곡 5번째 무덤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람세스 2세는 왜 그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이 거대한 무덤을 건축했을까요? 켄트윅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통치 기간 동안 람세스 2세는 자신을 지상의 신이라고 선포했고 왕이 계승자한테 자신이 해오던 세속의 모든 일을 넘겨줬습니다. 이제 왕이 계승자는 세속의 파라오인 셈이었고 언젠가 신의 위치에 오른 람세스 2세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나이 어린 실제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위 계승자들, 즉 왕이 죽었을 때 좀 특별한 무덤을 만들어야 했죠. 번갈아 왕위 계승자의 지위에 올랐던 그의 많은 아들들은 람세스 2세보다 먼저 사후세계로 떠났고 모두 이곳에 묻힌 겁니다. 아직도 왕들의 계곡 5번째 고분에 대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고대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미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윅스 부부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학자가 되길 바랬으며 이제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분야에 뭔가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 중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왕들의 계곡과 테베 유적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하수면의 상승, 오염, 인근 마을의 인구 증가, 또 늘어나는 여행객들 때문에 무덤이나 신전들을 비롯한 모든 유적지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다음 세대들은 왕들의 계곡과 같은 신비한 유적지를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년 후에 워싱턴주의 작은 도시 에버렛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대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죠. 켄트윅스는 왕들의 계곡 5번째 고분에서 10년 넘게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때때로 지금까지 그가 발굴한 것만큼 많은 것들이 발굴되리란 확신도 없었고 지원 자금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인내와 노력은 마침내 이집트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위대한 업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왜 이런 거대한 무덤이 지어졌을까요? 또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아마도 켄트윅스는 이 벽들 너머에 잠들어 있을 람세스 2세 아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